여러분, 아직도 정부가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는 환율이 서학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석유 많이 써서 대금 결제에 달러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환율이 튄 거 같으시냐고요? 정말 아직도 대기업들이 외화 벌어와 놓고 환전 안 하고 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거라고 믿고 계시냐고요? 진짜로 환율이 서학개미, 석유 사용량, 대기업들 때문에 미친듯이 오른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아직도 이런 뉴스 내용들을 철석같이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순진하다 못해 너무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 정부가 하는 말, 언론에서 나오는 말, 전문가란 사람들의 의견,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만 그냥 그대로 믿고 생각이라는 걸 멈추고 계시니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도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대로 함께 살펴보자고요.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던 그때 그 폭등을 아직도 아파트 분요의 담합, 부동산 스타 강사의 펌핑,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모략,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자산의 가격, 모든 재화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기본 원리이자 핵심 중의 핵심인 수요와 공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부동산은 싹 다 거품이고 투기꾼들이 갭 투자해서 그런 건데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이런 얘기 분명히 하실 테니까 제가 일단 다시 환율 얘기로 넘어가서 설명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걸 서학개미들 때문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이건 좀 짜치죠. 정말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 많이 사서 그런 거면 유럽 주식은 사지도 않았는데 유로는 왜 오릅니까? 영국 주식 안 샀는데 파운드화는 왜 올라요? 싱가포르, 홍콩, 태국 주식들도 싹 다 매집하는 동남아 마니아 개미들이 많이 있었던 건가요?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런 건 그냥 핑계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영향은 있겠죠. 아주 조금이라도.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 대세에 지장이 있는 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 달러는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증가, 유로나 중국 같은 다른 통화권 국가들의 탈달러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금리 인하까지 시작되다 보니까 중국, 영국, 유럽, 호주, 일본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해 빠진 미국 달러에 우리나라 원화는 더 미친 듯이 약한 거죠. 근데도 이걸 서학개미 탓하고 석유 사용량 탓하고 해외 수출 대기업 탓한다고요? 이런 마녀사냥을 여러분은 진짜 믿고 계십니까? 제가 보여드린 각 국가별 환율 현황을 쭉 설명 듣고 나니까 뭔가 정부와 언론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싶으시죠? 그쵸?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유를 어렵게 찾지 마세요. 정부와 언론은 진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한 경제의 기본 개념, 수요와 공급, 이걸로 보면 원화가 왜 약할까요?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럼 공급은 왜 많아졌죠?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으니까요. 이건 M2 공급량, 그러니까 그동안 풀린 돈의 총량을 데이터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데 환율이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공급은 알겠고 수요는 왜 줄었겠어요? 당연히 원화를 계속 찍어내는데 그렇게 자신이 들고 있던 돈이 희석되고 녹아내리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냥 그걸 보면서 가만히 당하고 있겠습니까? 싹 다 녹아내리기 싫으면 희소한 부동산으로 옮기거나 금으로 바꾸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미국 달러로라도 바꿔야죠. 유로로라도 바꿔야죠. 그러니까 원화 수요가 계속 줄고 외환 보유고는 점점 말라가는 거죠. 정부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되는지, 마음대로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현상들이잖아요. 부동산 상승도 똑같은 겁니다. 정부가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난 과거에 수요와 공급의 괴리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붙는 상황까지 갔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갭 투자가 가능했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다주택자들이 등장한 거지만 궁극적인 부동산 상승의 이유는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걸 수요와 공급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풀린 화폐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이 연결되는 순간 정부가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화폐 가치 보존을 위해 이동하는 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엄한 마녀사냥으로 정부나 언론에서 하는 말 믿고 그 집단, 그 사람, 기업들 탓하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멈추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좌든 우든 정치인들과 정부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 국가들이든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놈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마치 해결사처럼 나서는 거예요. 매번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 문제의 원흉이어도 늘 국민들, 기업들 탓하는 거라니까요. 자, 앞으로 보세요. 각국 정부들은 좌든 우든 모두가 똑같이 돈을 찍어내지만 그 와중에도 유독 더 돈을 많이 찍어낸 국가가 있으면 그 나라의 환율은 엄청나게 약해지고 그럼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는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해외 수입 식자재, 원자재 가격, 즉 생산 원가가 다 오르니까 물가가 시간차를 두고 치솟게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점점 가속화되면 원화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면서 원화를 다른 자산이나 외화로 바꿔서 자신의 구매력이 녹아내리는 걸 방어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화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은 종이돈보다야 낫겠지만 환율이 폭등하는 상황에선 원화의 운명과 함께 그 가치 하락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나마 희소한 서울부동산이라도 원화 기준 가격이 많이 오르긴 하겠지만 그것마저도 얼마가 올랐든 글로벌 통화 기준으로 보면 결국 거기서 다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결국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국가가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미국 주식 찾아내서 우량주 중심으로 사거나 S&P, 나스닥 지수에 투자해서 야금야금 인플레이션 방어했더니 이제 와선 서학개미들이 환율 상승의 주범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 이미 몇 달 전부터 비트맥시들이 다 했던 얘기 아닙니까? 다 경고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대로 뉴스에 나오죠. 그러면서 슬슬 간보고 있습니다. 또 잡다한 거 다 정리하고 똘똘한 서울부동산 매수해서 화폐 가치 하락하는 거 막아놨더니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죠. 자기들 허락 없이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보세요. 결국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가 됐든 정부가 만들어낸 화폐 인플레이션을 피해서 아무리 피난을 가봤자 결국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 발표하고 관련 법안 통과시키는 순간 개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어막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같이 정부가 손쉽게 통제 가능한 자산들은 그냥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 같은 거라니까요. 언제든 때려잡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인위적인 정책들은 결국 모두 다 시장의 역습을 막겠지만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다릅니다. 개인 하드월렛으로 옮겨서 스스로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정부가 함부로 검열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지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증권사 앱을 통해야만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아니라고요. 비트코인은 돈입니다. 비트코인을 내 지갑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옮길 수 있고 개인들끼리 자유롭게 P2P로 거래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 전용 카드로 결제해서 매도라는 개념 없이 증권사나 거래소 통하는 거 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바로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구의 통제와 검열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래되며 자신이 모았던 소중한 돈의 가치를 화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대상을 우리는 진짜 돈, 건전한 돈, 사운드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부 마음대로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짝퉁이 아닌 진짜 돈입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재산을 빨대 꽂고 쪽쪽 빨아가는 그런 나쁜 돈이 아니라 그걸 막아주는 건전한 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끝없이 반복되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어떤 정치 집단이 권력을 잡든 무조건 나타날 이 보이지 않는 금융 억압으로부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트코인에서 그 해답을 찾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국가의 화폐 제도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이 현상을 잘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발생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현상의 틈바구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어떤 경제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 대부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잘 담겨있는 홍춘욱 대표의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차 세계대전 말 독일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식량난 속에 발생한 혁명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빌헬름 2세 황제마저 네덜란드로 망명하면서 독일은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에 대한 책임 등을 협의한 파리 평화회의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승전국이 독일에 1320억 금마르크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배상금의 규모는 전쟁 전 기준으로 독일 국민 총생산의 3배를 뛰어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매년 갚아야 하는 배상금의 규모는 국민소득의 10%이자 전체 수출액의 80%에 이르렀고, 결국 신생 독일 정부는 재정 적자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정부가 이렇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정부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윤전기를 돌리면서 계속 돈을 찍어냈고, 그 돈으로 화약도 사고 식료품도 사고 하면서 계속 돈을 써대면서 전쟁 비용을 조달했더니 이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미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터라 이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했던 거죠. 게다가 정치적인 리더십도 부족했기 때문에 세금을 인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민간에서 돈도 못 빌려, 세금 증세도 못해. 그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독일 정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다시 또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중앙은행에 금이 없는데도 돈을 찍어내고 이 돈을 금으로 바꿔서 프랑스 등의 전순국에게 지불하는 형태를 취했던 거죠. 물론 1921년에는 이 방법이 먹혔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몰랐고 세상에 돈이 흔해진다는 걸 느낄 때까진 일종의 시차가 있잖아요. 우리도 2020년 코로나 때 미친 듯이 풀렸던 돈의 영향력을 그 당시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요즘에 어디 가서 외식하면서 오른 물가에 깜짝깜짝 놀라시죠? 몇 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이 풀리면 시간차를 두고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독일 정부가 금을 계속해서 프랑스한테 지불하고 금도 없는 상태에서 화폐를 계속 발행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천천히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해외 사정에도 밝았던 금융인이나 기업가들이 인플레의 징후를 제일 먼저 알아차렸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조만간 휴지 조각으로 변할 독일 마르크화 대신 영국 파운드화나 미국의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에 예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내 구매력이 녹는 걸 막기엔 가장 좋은 선택이니까요. 그 결과 독일은 1922년부터 자본 수지 적자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독일 마르크화 환율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니까 결국 시간차를 두고 전체 물가 인상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1920년 이후 독일에서는 월간 기준으로 물가가 50% 이상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자국 화폐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월 50% 이상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았다면 받는 즉시 뭘 해야 하겠습니까? 현물로 바꿔야겠죠. 화폐를 들고 있는 매 순간 리스크가 시간에 녹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늘어나는 꼴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지폐를 버리고 현물을 사기 위해서 달려드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결국 1923년 독일의 산업 생산은 1914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돈으로 된 모든 형태의 부와 고정 수입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고정된 모든 것들의 실질 가치를 폭락시켜 버렸습니다. 고정금액으로 받고 있었던 국민들의 월급 가치는 물론이고, 전쟁 전후에 누적되어 있던 독일 국내에서의 모든 부채를 청산시키게 됐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는데 나중에 그 가치가 1,000원이 되어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부채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가장 큰 피해자는 고정적인 연금 수입을 받아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고, 독일 정부의 채권을 구매했던 사람들도 대부분의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토지나 공장 등의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은 승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번 유일한 케이스인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서 다른 이에게 큰 빚을 졌던 경제 주체는 정부와 기업 딱 둘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국가와 기업의 배를 불렸고, 이후 히틀러를 비롯한 전체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대략 1조 배 정도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하이퍼란 단어를 쓸만하죠. 이건 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니까 파운드화나 달러같이 그나마 통화가치가 높은 외화를 보유했거나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승자가 되고, 반대로 예금이나 연금 등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장 큰 패자가 된 거죠.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왜냐? 인간의 DNA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한 게 없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에 늘 본능대로 움직이고, 그 본능은 늘 고통을 감내하는 쪽보단 쉽게 해결하는 함정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인간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권력과 권위에 위기가 오는 순간이 되면 늘 돈을 찍어내는 같은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게 로마 시대의 불순물이 늘어갔던 은화부터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과 현대의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의 인류의 화폐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시기에 살아남고 이익을 본 사람들은 결국 통화 가치가 높은 외화와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려 썼다는 특징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 긴 시간에 걸쳐 누적되면서 엄청난 부의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구매력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불리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계속 그 인플레이션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몸빵으로 데미지를 받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순간 이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는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유일하게 돈을 벌었던 국가와 기업들이 했던 행동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통화 가치가 보존되는 외화를 보유하고 실물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이들에게서 돈을 빌렸던 플레이어, 그들이 위너였다면 우리도 비슷한 전략을 긴 기간 동안 장기 투자로 펼칠 수 있겠죠. 1차 세계대전 이후 그 당시 통화 가치가 보존되던 외화가 파운드화하고 달러였다면 지금은 뭘까요? 1차적으로는 달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원화로 된 자산만 들고 있는 것보단 달러 자산과 함께 들고 있는 게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기에 유리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통화 가치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가장 좋은 외화는 사실 달러가 아닙니다. 저는 그 외화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달러, 엔화, 유로와 같은 통화의 환율비입니다. 각 국가별 통화 대비 비트코인이 갖는 교환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는 순간이 각 국가별로 다른 겁니다. 통화 가치의 하락이 큰 국가는 진작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고,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 기준으로는 맨 마지막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던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각 국가별 통화 대비 환율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통화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은 점점 더 강력한 외화가 될 거라는 거죠. 왜냐? 인간의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정해진 코드대로 진행되는 공급량과 제한된 발행량, 그리고 이 통화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늘 진정한 장기 투자자는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세팅하고 오랫동안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사례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긴 기간에 걸쳐 우리가 겪을 현재의 화폐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를 감안할 때 장기 투자와 관련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며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쭉 발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와 위정자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돈을 찍어낼 것이고, 그 속도가 하이퍼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방향성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긴 시간에 걸쳐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조용히 삶아지기 전에 스스로 이 끓는 물 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고 유지하고 늘릴 수 있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형태의 미래가 닥쳐오든 우린 끝까지 생존하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장기 투자자가 되자고요. 아시겠죠?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에서 43년 독일과 소련이 맞붙은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역사상 가장 큰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중에 일어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믿기지 않는 이야기는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 리스크에 대한 깊은 화두를 던질 겁니다.
때는 1942년 말 독일의 전체 부대가 스탈린그라드 도시 밖 풀밖에서 공격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최전선에서 탱크가 간절히 필요해진 순간 모두를 놀라게 만들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거의 모든 탱크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풀숲에 대기했던 탱크 부대의 104대 중에서 겨우 20대 정도만 움직이고 나머지 탱크들은 모두 멈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했던 독일 엔지니어들은 금세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역사가 윌리엄 크레이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후방에서 쉬는 몇 주 동안 들쥐들이 탱크 안에 집을 짓고 전기선을 둘러싼 절연제를 죄다 먹어치웠다. 이 당시 독일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장비를 보유한 기술 강국이었는데 그런 그들을 무너뜨린 게 다른 것들도 아닌 들쥐들이었다는 거죠. 이때 독일군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독일의 탱크 개발자들이 탱크를 만들 때 들쥐 방어책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합리적인 개발자 중에서도 탱크 역사를 공부했던 개발자 중에서도 이걸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모건하우절이 이 일화에서 설명하는 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리스크는 사실 절대 예측하거나 대처할 수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온갖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미친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미친 일들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를 끼친다. 그런 미친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우리는 그에 대처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모건하우절의 이 말에 동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장을 예측하고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과 금리나 경기의 방향을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투자라는 행위, 우리가 선택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에서 리스크가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이 하는 투자와 자산이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독일 전차 부대를 대부분 무력화시킨 들쥐 리스크처럼 우리 투자의 리스크는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모두가 예상하고 언급하고 언론에서 매일 떠들고 요란 떠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리스크가 아닙니다. 진짜 리스크는 그게 나타나는 바로 직전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조차 못 채니까요. 즉,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를 피하는 것은 이미 그 정의에서부터 거의 불가능한 표현이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대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건하우절은 이에 대해 이런 리스크에 의해 생기는 피해에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단일 실패점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이너분들에겐 익숙한 표현이죠. 단일 실패점. 보통 알트코인의 수많은 문제점들의 근원을 재단과 이사장이라는 단일 실패점이 존재하고 이 실패점이 프리마이닝과 무한대의 발행량, 중앙화된 의사결정과 극소수의 분산 노드 등 모든 문제들의 원흉이라는 건데 비트코인의 강력함은 이러한 단일 실패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린 잘 알고 있죠. 이 책에서는 이런 단일 실패점의 개념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순간에도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예로 들죠. 비행기에 들어가 있는 중요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백업이 있고 백업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대식 제트기는 4개의 전기 시스템을 여분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 엔진 하나만으로도 날 수 있고 엔진 하나가 없어도 브레이크만을 이용해서 활주로에 멈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서 비상시에도 착륙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수교 역시 케이블 여럿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추락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단일 실패점을 없애기 위한 구조로 발전하고 진화해 왔으며 투자의 영역에서도 이미 알려진 리스크만을 대비하는 방식으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생존하고 끝까지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의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라고 모건하우절은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을 확률이 95%이고 틀릴 확률이 5%라면 이는 언젠가는 불리한 경우를 경험할 거라는 뜻이다. 그 불리한 경우의 대가가 파산이라면 95%의 유리한 경우가 있다 해도 그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없다. 파산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뻔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눈앞에 보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리고 그런 순간엔 늘 좀 더 욕심을 내고 싶고 과감한 판단을 하고 싶어집니다. 어떻게든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고 크게 한번 벌어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아니, 오를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당연히 배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럴 거 있나? 그냥 고배율 레버리지로 배팅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과거의 통계와 상황만 가지고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더 무리한 투자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투자의 수익보다 훨씬 중요한 생존이라는 이 핵심을 깨트려 버릴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키워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리스크는 늘 우리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전혀 다른 그 모습 앞에서 그동안 대비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대부분 무의미하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린 상상력에 한계가 있고 리스크는 늘 우리가 상상한 그 밖의 영역에서 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오든 최대한 이겨내고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투자와 인생도 세팅하고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할까? 나와 내 가족을 더 안전하게 그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다음 판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투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겁니다. 리스크를 타이밍 매매로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녹이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 리스크를 녹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든든한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해주는 본업과 그 본업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한 파이프라인과 새로운 또 다른 본업에 대한 도전과 세팅을 통해서 소중한 자산들이 오랫동안 끊김없이 햇빛과 물과 같은 자양분이 월 현금 흐름을 통해 원활히 공급될 때 비로소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형태의 리스크가 오더라도 끝까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수익으로 치환해서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든 천재지변이 생기든 IMF급 경제 위기가 오든 다양한 리스크들을 녹이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와 관련해 모건하우저리 쓴 불변의 법칙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장기 투자자인 우리들이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비책을 세우기는 불가능하다. 상상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했다고 믿을수록 그 경우의 수에서 벗어난 일이 발생했을 때 충격만 더 커진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지진을 바라보는 것처럼 리스크를 바라보자. 그들은 대규모 지진이 언제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강도로 일어날지는 모른다. 비록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구급대원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쩌면 지진이 1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물이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신 탈레브는 말했다. 예측이 아니라 준비성에 투자하라. 핵심을 찌르는 말이다.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대비를 하겠다고 생각할 때 리스크는 위험한 것이 된다. 오로지 예측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지라도 리스크가 언제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편이 낫다. 사실 예측은 헛소리거나 이미 누구나 아는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상과 예측은 다르다. 그리고 다가오는 리스크를 알 수 없는 세상에서는 예측보다 예상이 더 유용하다. 둘째, 상상할 수 있는 리스크만 대비하면 상상하지 못한 리스크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 개인 재정을 관리할 때는 너무 많다 싶은 액수가 적절한 저축액이라고 생각하라. 저축액은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가 돼야 한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채 액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선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든 실제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는 그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당신의 현재 대비 수준이 합당하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 세상을 뒤흔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그 일이 실제로 터지기 전에는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시나리오로만 보였다는 점을 떠올려봐라. 대개의 경우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당황하는 것은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쉼없이 노력하면서 상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한 가장 똑똑한 사람도 때로는 실패한다.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도 전혀 상상치 못한 일에 급습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 역시 모건하우저리 이야기한 내용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다 하지도 못하고요. 다만 리스크는 예측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히 대비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늘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가 장기 투자의 슬로건처럼 언급하는 최소 2030년까지 열심히 일해서 구축한 탄탄한 본업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장기 투자와 자기 개발을 이어간다면 그 어떤 형태의 리스크가 오더라도 다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리스크를 예측할 수 없다면, 상상할 수 없다면 우린 수익률 극대화가 아닌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세팅하고 시간을 무기로 이용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